GSES 렉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세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를 통찰하는 이야기, 또 우리 도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 도시 건축, 또 조경, 환경, 교통, 용복합 등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GSES 렉처 시리즈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성균관대학교 김동현 교수님을 모시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고요. 오늘은 렉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사를 모신 교수님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의 김성훈 교수님입니다. 김성훈 교수님은 이미 그 건축 도시 관련한 여러 저술 출판 또 전시 활동으로 잘 알려져 계신 분인데요. 특히 201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 예술 감독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 이 전시의 주제가 그 용적률 게임이라는 주제였고 또 이 기획을 하시면서 비로소 서울에 대한 글과 책을 쓰실 어떤 용기를 얻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서울해법이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에 대한 것입니다. 부제가 재밌습니다. 블랙홀 서울 땅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부제이고요. 2009년도에 쓰신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2011년도에 쓰신 길모트기 건축에 이은 도시건축의 3부작 완결편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완결편의 정수가 무엇인지 자료로 모셔서 특강을 들을 예정이고요. 오늘 사회는 제가 보지만 강의 끝나신 후에 우리 토론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박수와 함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작년에 책을 출판했던 그 서울해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던졌던 질문,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건축책을 쓰다. 그 서점에 가면 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상 생각하게 돼요. 책을 썼는데 책 표지가 보이게 매대에 전시하는 것도 힘들고 전시했다 하더라도 이내 사라져 버리고 몇 년 뒤면 폐지로 팔려가는 게 아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책을 써야 된다는 압박을 받죠. 논문 형식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을 쓰는 것 같아요. 논문.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의 내용을 아마 논문으로 한다면 아마 논문에 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논문은 아주 형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수필이나 에세이가 아니고 논증할 수 있는 것을 쓰고, 그리고 심사는 없지만 평가는 있다. 저는 그것이 책을 쓰는 이유고 책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부터 이런저런 책들과 이런 그 기획 활동을 했는데 좀 돌이켜 보면서 과연 내가 했던 게 무엇인가를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좀 되짚어 봤어요. 2005년에 그 한국 독일 퍼블릭 스페이스 포럼이라고 하는 기획을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에는 서울의 장소에 관한 연구와 논문들을 해외에 있는 책에서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그 독일에서 시작된 한국 현대건축전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기획을 하고 책을 만들어서 독일의 요비스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뭘까? 다시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아마 면해도시와 점해건축의 관계에 대한 것이 이 전시의 핵심 내용이었고 책에 실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도시건축의 새로운 상상력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형태와 공간의 딜레마가 이 책의 전반을 꿰는 키워드였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와 스페셜 모폴로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이 책의 핵심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2011년에 길모퉁이 건축은 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크기, 양, 밀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 대상은 서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질을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공을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계획가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은 우리 공간의 질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 우리 교육의 그리고 우리 실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2016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에서 용적률 게임의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핵심은 바로 양과 밀도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비로소 2017년에는 UIA 세계 건축가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기조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번 퓨처 도시 안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한 10년 동안의 연구와 책을 쓰고 나서 이제는 서양 건축의 이론,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다 솎아내고 우리만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세 가지 전제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죠. 서울은.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교육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 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람, 두 번째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첫째, 절대 인구수, 인구 밀도, 인구 집중도가 모두 높은 저는 이를 트리플 크라운 오브 덴시티라는 말을 붙이는데 밀도의 삼관왕의 도시고 이런 세 가지가 다 조합되면서 수도이면서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독특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뉴욕과 런던과 동경과 서울이 인구가 100만에서 800만, 1000만까지 이르는 기간을 표시한 다이어그램인데요. 런던은 129년, 뉴욕은 127년, 그리고 도쿄는 7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46년 만에 그 도시들보다 200만이 더 많은 1000만까지 더들었죠.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도시사에서 유례없던 그런 도시의 폭발적인 집중이 일어났죠. 그리고 X축은 인구 숫자, Y축은 인구 밀도인데 서울은 인구 밀도도 높지만 인구 수도 많고 게다가 이 원의 크기는 집중도를 말하는 건데 국민의 몇 프로가 살고 있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20%가 살고 있죠. 서울과 비교될 수 있는 도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뛰었죠. 1964년 1제곱미터에 4달러 하던 것이 지금은 2,640달러. 이건 달러로 환산했으니까요. 그래서 땅값이 680배가 뛰었습니다. 실질 명목소 등의 3.7배가 넘는 땅값이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정신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인구가 늘어나고 땅값이 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몇 사람의 마스터 플래너나 행정가나 건축가가 바꿀 수 없는 이미 크기를 넘어선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선 도시가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체 간의 치열한 싸움의 절충적 산물이 바로 서울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크래싱 팟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의 여러 가지 다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걸 우리가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화학적 결합이 아직은 안 된 도시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곡들이 막 섞여 있어서 우리가 막 빻는데 작곡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칠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역동적인 도시가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키워드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도시의 외적 힘과 건축의 내적 원리 간의 충돌, 갈등, 타협, 전복에 관한 얘기가 바로 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의 도시의 외적 힘은 법, 제도, 산업, 비용 이런 것들이죠. 행정.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고, 건축의 내적 원리는 건축을 만드는 형태와 공간과 구법을 통합하는 건축의 생성 원리고,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원리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대립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 랑그와 파롤이 있듯이 건축에도 문법과 어휘가 있는데, 저는 건축가 개인의 어휘나 혹은 특별한 건축물의 특이성보다는 건축과 도시가 갖고 있는 공간의 공통적 문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두 16개 꼭지인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땅입니다. 서울은 어떤 땅인가, 어떤 도시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건물은 도대체 어떤 모습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다룬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땅 위에 어떤 제약이 가해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집합적 산물로 만들어지는 관성,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제는 그렇다면 우리 계획가, 우리 건축가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게 4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는 역사 도시와 건축의 충돌입니다. 5개의 작은 절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로. 첫 번째 예로 든 게 공간 사옥입니다. 우리 건축계에서는 이 건물은 일종의 하나 신화가 되었습니다. 감히 해부해서 비판하기 어려운 아주 모호한 이 신화가 되어 있는데, 이 신화를 좀 벗겨나고 싶어요. 이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은 건축가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고, 이것이 한국성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이런 데 주로 집중적으로 맞춰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지어진 1960년대 말에 1970년 초에 서울은 어떻게 상황이었고, 법은 어떻게 했고, 산업은 무엇이었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죠. 이 도면이 바로 그 당시에 실석의 도면인데, 여러분 보시면 요 선이 바로 요 선이 도로 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절대 높이가 딱 있었고 사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 사옥의 안에 있는 아주 층층의 공간의 켜들은 물론 김수근 건축가가 생각하는 건축 이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의 일종의 절충적인 산물이었던 셈들이죠. 이런 것들 이번에 그 인터뷰나 기획을 통해서 찾아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건축과 도시의 충돌은 바로 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적인 공간의 이 생성의 기법과 불규칙한 우리 도시가 만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짚었습니다. 따라서 100년 전의 덕수궁과 50년 전의 공간 사옥에 가졌던 도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땅입니다. 4가지를 짚었는데 역사도심, 서울 그리드, 서울 안의 신도시, 도래나기, 덧대기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서울에 행해졌던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오버랩하면 이렇게 되고 면적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6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도시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10살밖에 안 되는 도시죠. 그 위에 건물이 섰으니까 서울은 역사는 오래됐지만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도심을 제외하고 토지구역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더 짧게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가 필요한지. 첫 번째 역사도심의 오늘입니다. 역사도심은 지금 현재 중구와 종로구로 이루어진 지역이고요. 한양도성과 한양도성 밖의 일부를 우리 역사도심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로 저는 공간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우리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의 도시 조직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완대장 집을 비롯하여서 조선시대 4대부 집들이 있던 자리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 조선의 이 공간 사회적 기계가 사농공상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농이 없으니까 공, 중인들이 여기 살았고 상이 여기 살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사회 계급이 공간적으로 그대로 수평적으로 투영됐는데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역전이 된 거죠. 지금 가장 비싼 땅이 여기고 두 번째고 여기. 이것이 바로 서울의 우리 도심부를 이해하는 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웃에 있는 도쿄나 베이징과는 다른 도시 공간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도심의 오늘인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장에서 제가 다루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역사에 대한 그 해석의 문제인데 워낙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특히 우리 세운 4구역의 그 재개발에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은 악이고 보존은 선이다. 이런 도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주 강력한 부동산에 대한 압력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 저는 역사도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서울 그리드 탄생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돼서 80년대 말까지 서울에서 행해졌죠. 이 사업은 19세기 말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했던 도시계획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받아들여서 자국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했던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까지 이 수법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게 동일한 단어였을 정도로 그리고 면적이 도시화지 서울의 제1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아마도 제가 연구한 바라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인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니까.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일단 블록이 크죠. 그리고 조밀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강남역이고 저쪽이 이제 역삼역인데 상업지역, 3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양파 껍질처럼 껍질을 벗기면 안으로 들어가서 속살이 드러나는데 성격이 다른 속살이 드러나는 이런 구조가 바로 구획정리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지역인데 방금 보여드린 지역이 여기하고 맨하탄을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축척이에요. 같은 축척. 그래서 맨하탄은 매비뉴의 폭은 30m, 스트리트는 18m. 우리는 여기 50m 광로가 있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12m, 8m, 6m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안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우리 토지구획정리를 사이에 맞는 블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는 종심형 필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상당히 다른 조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블록의 크기는 맨하탄의 크기는 여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상이한 같은 격장이지만 상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같은 격장이지만 맨하탄과 우리 테헤란로는 매우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서울 안의 신도시입니다. 속도전과 대량전, 위성도시, 목동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 5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는 더 이상 토지구획 정리 사업만으로는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 시작되죠. 택지개발 사업의 특징은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하고 건설해서 분양하는 방식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공공의 이름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좋은 말로 수용이지만 나쁜 말로는 반대가 있더라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개포동이 시작되고 처음에 완전하게 처음으로 시작된 게 목동, 상계동 주변 지역 그리고 1기, 2기, 3기, 4기 신도시들이 모두 다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만든 도시의 특징은 바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상업과 주거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 공공시설은 무상이고 주거지역은 원가 공급이고 요거는 경쟁 입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원천은 요 빨간 데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리시켜서 그래서 아보카도 구조가 됐죠. 이 씨앗은 상업이고 육질은 주거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간 구조를 80년대 말부터 완전히 흔들어 버렸던 이 택지개발 사업은 바로 60, 70년대 만들었던 작은 그리드를 없애버리고 일단의 토지를 통해서 주상을 분리하는 이것이 바로 택지개발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래나게 주택이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부분은 먼저 공지해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 사람들은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두 사업의 출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체도 다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낡은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낮은 아파트를 허물고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죠. 그런데 그 두 사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재개발인데 마치 벌레가 먹은 것처럼, 그리고 구역도 불규칙하고 주로 강북과 강남에서도 주로 구릉지에 많이 몰리는 반면에 재건축은 반듯반듯하고 강남에 많죠. 재개발 사업구역은 우리가 옷감으로 비유한다면 아주 전혀 이질적인 구릉지의 자연 발생적 도시 조직 위에 이런 조직들이 같이 엄쳐져서 전혀 다른 옷감들이 보이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재건축이죠. 이게 자해 아파트인데, 오른쪽은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만든 도시 조직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비교해 보면 재밌죠. 밀도가 용적률이 268, 피스트 200, 근데 건폐율이 13, 저기는 건폐율이 55.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전혀 다른 조직을 만들어냈던 것들이죠. 바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사이를 두고 전혀 다른 도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약입니다. 땅과 용적률, 시간과 비용, 방언과 버네큘러 이 네 가지인데요. 우선 법입니다. 이것은 2013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그랜드 어번 룰이라고 하는 책인데, 스위스 쭈리히의 에테아 대학에서 만든 스튜디오의 프로젝트예요. 상당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19개 도시의 건축법이 어떠한 건축물과 도시를 만들어내는가를 스튜디오로 해서 책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건축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없었거든요. 우리 건축계 법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가들이 풀어주는 거, 엔지니어들이 풀어주고 우리는 설계하는 거, 이런 도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을 모르는 게 좀 자랑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거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밑에 건축설계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지구단위 아래에 건축설계가 있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은, 특히 아틀리에 건축가들은 여기에 집중돼 있죠. 근데 우리 도시의 큰 구조를 흔드는 건 사실 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분리된 상황이고, 이 작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획가들과 건축가들은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도시의 큰 구조를 만드는데, 질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참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적률 게임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했고 또 책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용적률 게임 한마디로 땅과 건물과 법과의 삼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보여줬던 작품 중에서 서울에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 세워졌던 24개 건물이 어떤 식으로 게임이 벌어지냐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2013년에 중국의 광수가 프리츠커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개의 재활용 벽돌을 사용한 닝보 박물관을 통해서 받았고, 반면에 그 일본의 그 세지마 가수요는 얇은 유리, 그 다음에 얇은 슬라브, 이걸 통해서 이걸 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비평가들은 왕수는 중국성을 표현하고 세지마는 일본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이제 국가의 어떤 정치성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 바로 결국은 공기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축이래요. 중국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가능한 건축이고, 일본에서는 그 임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 건축이 만들어지는 이 산업은 각각 개인의 어떤 성향과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그걸 에워싼 산업과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민선 건축가가 정의와 비용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 건축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총 비용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건축들은 대부분 그 피라미드의 삼각형도 아니고 아주 홀쭉한 삼각형 바닥에서 우리는 일을 하죠. 이 중간에 허리가 튼튼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0.1%의 건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약은 방언과 버네큘러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건축전을 몇 번 했을 때에 관객들이 와서 던진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적인 것인가? 그걸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격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되물었습니다. 왜 웬프라스의 건축을 보고는 덴마크적인가 묻지 않고, BIG 건축은 네덜란드적이냐 덴마크 건축에 묻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는 한국적인가 묻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MVRDB의 위니 마스하고 인터뷰할 때 그걸 똑같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질문이
페어한 질문이냐 물었더니 위니 마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유럽은 모더니즘을 통해서 근대 건축 이전의 모든 건축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전복시키고 새로운 공통의 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언어에 대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아는 그런 걸 만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처럼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우리는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끊임없이 내 건축이 방언이 아니기를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보이는 이러한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버네큘러인데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간과했던 건축들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시대의 국법과 그 시대의 비용과 기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이 시도들이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성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건축에도 저는 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방해 구조, 두 번째가 유비쿼터스 건설, 세 번째 주차장인데 좀 위계가 아주 좀 뜬금없으시죠. 자, 첫 번째 방해 구조를 얘기하겠습니다. 얕은 평면과 깊은 평면, 가는 평면과 두꺼운 평면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좀 읽으셔야만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요즘에 비정형 건축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안에를 해부를 해보면 결국은 방과 복도와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건물도 사실은 분해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형은. 그런데 공간의 구조형에서 이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의 이 외주의 둘레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두꺼운 건축, 가는 건축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두터운 건축이고요. 평면이고 이거는 가는 평면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공간 안에는 방을 나누기 때문에 깊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밖에서 한 겹에서 공간에 내부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바실리카 구조에서는 밖에서부터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죠. 이것이 깊은 평면이고 이거 얕은 평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옥이고 이게 현재 아파트예요. 30평 아파트. 그게 이게 서양의 건축의 르네상스의 건축의 매트릭스 평면입니다. 이런 건축 속에서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히 주거 건축의 횡장형 평면, 앞이 넓고 깊이가 얕은 가는 평면, 공간은 깊어지고 평면은 가늘어지는 것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제가 지금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서울에 지어진 고급 단독주택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한 150채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봤더니 이 평면의 구조가 앞에는 3.5배, 뒤로는 2.5배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국민주택 85제곱미터 평면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발코니 확장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깊이는 더 깊어지고 점차 더 가늘어진 평면으로 가는 거죠. 왜냐? 가늘면 가늘수록 발코니 확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장과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프라이버시와 조망과 남향의 이 세 가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변의 이 세 가지 법칙과 만들어서 이러한 부메랑 평면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심의에 올랐던 평면들인데 분석을 해보면 안에가 다 똑같은 거죠. 도장 찍듯이 우리가 계속 스탬프로 찍어내는 거죠. 이것은 우리 건축가들하고 플래너들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 공고한 세 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면서 새로운 주거 행정을 만들 건가. 반면에 40제곱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원룸으로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면적에 따라서 공간의 논리가 전혀 다른 것이 작동하는 것이 서울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생인데요. 뭐 서양 건축의 3부 구성이 있죠. 그죠?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꽃길인데. 근데 우리의 건축에서는 이러한 근생이 2층, 3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가들한테는 이 3부 구성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주택의 하부로 근생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풍경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지역이죠. 강남역.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 지역재와 용도 지역재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풍경들이 서울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대 주변이고요. 주차장. 해외 우리나라 건축의 설계 공모를 국제 설계 공모로 오픈하기 시작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주요한 대형 건축물 단지에 해외 건축가들이 이제 응모를 합니다. 몇 번의 심사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주차장 설계를 별로 중요하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해외 건축가들은. 그건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주차장은 뿌리에 비교하면 주차장 뿌리고 위에는 줄기거든요. 밑에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 다 바꿔야 되고 위에 줄기를 바꾸고 밑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건축물로 돌아가면 우리 특히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법이 바뀌면서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 됐는데 골목의 풍경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필지 면적이 2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결국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축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 AOA 건축가가 한 빌라 망원이라는 건데 이 주차장의 문제를 건축의 어떤 그 원리와 연동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저는 훌륭한 다이그램을 생각하고 지금 스위스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 한국에 지금 작품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스톡거리는 한국 건축가들이 전혀 시도를 하지 않았던 필로티 주차장을 이렇게 캐틸레버로 만드는 이런 시도들 해서 이것을 그냥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에는 규칙이 있다. 건축과 도시는 불연속이다. 전통의 원칙이다. 첫째는 아름다운 규칙이 있다예요. 이것이 서울시립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5년 동안 프로젝트 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만들었고요. 위에서 달아서 저거는 신문지예요. 신문지 골판이고 이것은 9cm, 9cm짜리 종이를 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일회용 물컵 갖고 만든 것들이고 저거는 스테이플러 심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왜 하느냐 1학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땅, 법과 제약, 이 관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만 충족시키면 건축물이 결과가 나옵니다. 벌써. 다른 여지가 없이 건축물 설계가 끝납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건축이냐? 왜 우리는 건축 디자인을 교육하느냐? 결국은 그러한 외적 힘과는 별도의 공간과 구조와 형태를 통합하는 질서와 프린시플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결코 건축 설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러한 강력한 외적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건축의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몸에 체득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건축과 도시는 저는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5학년이 되면 졸업설계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건축과 졸업하신 분들이나 다 졸업설계 하셨을 텐데 졸업설계의 경향이 두 가지 신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커야 된다. 그래서 1, 2, 3, 4학년 때까지 작다가 도시가 막 커지죠. 는 사회적 주제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뭐 반려동물도 나오고 노인 문제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공유 경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트 분석을 해요. 그래서 막 지도도를 가지고 막 물길도 분석하고 해요. 그래서 한 3달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멘붕에 빠지죠. 한 달 동안. 더 이상 건축 설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 디자인에. 왜 그러냐? 저는 바로 분석을 하는 거와 설계를 하는 거 사이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중간에 끊어진 지점이 있는 거예요. 불연속 지점이 있는 것이죠. 도시는 귀납적이고 건축은 연역적이다. 도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건축은 이미 답을 내린 것을 역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건축설계는 인식론적으로 방법적으로 불연속적이다. 요리에 비하면 도시계획은 좋은 식자재를 확보하는 일이고
건축 설계는 냉장고에 식자재를 꺼내서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도시계획은 집단의 욕망을 제어하고 건축 설계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도시계획은 위계적이고 설계는 수평적이다. 도시계획은 합리, 일관, 형평, 균형, 효율을 추구하고 건축 설계는 탈피, 전복, 자기완결, 독자성을 추구한다. 도시계획법은 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파지티브 성격이고, 건축법은 사익이 과도하지 않게 행위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성격이다. 도시계획은 국토, 광역권, 도시, 지역, 지구역으로 대상이 작아지면서 상하이 위계를 형성하고, 도시계획은 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면과 공간적으로 연속된다고 믿고 있죠. 반면에 건축행위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점과 교통망 혹은 초공간적으로 접속되는 네트워크라고 인식을 하죠. 도시계획과는 법 틀 안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면서 절차점에 도달하고 절차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건축가들은 이런 것들을 본질과는 거리가 먼 걸림돌로 생각하죠. 그래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졸업설계 진면목은 바로 건축 설계와 도시계획은 다른 거구나, 이게 끊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저는 진면목이라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몰라서 된다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 공동회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바로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 멘탈셋을 이 대립되는 구조가 저는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특히 건축가들한테는, 우리가 공간의 질을 만드는 건축가들한테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비대칭적인 구도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5, 60년 동안의 모더니즘의 학습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걔들보다 우리의 언어가 당신들이 만든 공통의 문법의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 이걸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이 환경은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같은 문제를 부닥치고 있고 같은 재료를 씁니다. 우리가 재료를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져오고 가구는 유럽에서도 가져오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 미디엄 자체는 전 세계 이미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설계하는 사람도 국적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이미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떠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땅을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지식과 정보는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은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가해지는 법도 수출할 수가 없고 그 위에 있는 제약과 관성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건축물과 장소를 만드는 아이덴티티가 저는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 책에서 던지는 마지막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문제는 그 유튜브에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에필로그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미학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부분인데, 기후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 교통의 문제,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불평등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이 플래너와 아키텍트가 맞닥뜨리고 그것을 건축이라는 미디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이 아마 제 프로그램에서 강조했던 문제고요. 도심의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부했던 글인데 바로 그 밀도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짚은 건데, 저희 최근에 이제 관심사는 이런 식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의 미학에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의 미학 쪽으로 우리가 관심사를 옮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